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다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지금이 위기냐?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도 버블이 꺼지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위기라고 하느냐, 언제 꺼지냐, 이 공포 마케팅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뭐 0.8%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은행이나 KDI가 전망을 하고 나서고 또 많은 국제기구라든가 IMF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밑으로 다 내려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정말 위기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0.8이 됐든 아니면 그보다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다음 해에 만약에 반등할 수만 있다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불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몇 번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7년 외환위기라든가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에 가까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바로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당장에 올해 뭐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빠져들고 있고 다시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는 예전에 뭐 IMF 위기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마치 1990년 일본이 자산 시장의 버블이 꺼진 뒤에 그런 다음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빠져들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은 1990년 갑자기 버블이 꺼졌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버블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버블을 더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 도리어 더 심각한 나락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침 한국은행이 최근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다루긴 했는데 매우 피상적인 내용만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과 닮은 민간 부채. 그런데 더 악성이다. 지금 이렇게 제목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버블이 이제 1990년 꺼졌는데 그 직전과 매우 민간 부채가 비슷한 상황이구나. 민간 부채면 우리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합한 것을 우리가 보통 민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더 악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치 이제 시한폭탄이 있는데 그 시한폭탄이 막 지금 터지기 직전 상황 그래프까지 같이 보도 자료에 포함을 시켜놨네요. 마침 여기 보시면 같은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민간 부채 비율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1994년에 214%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180%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2023년에 207%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1994년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버블이 1990년에 꺼졌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민간 부채 비율은 206%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207%가 그 당시 버블 꺼지기 직전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왕이면 단순한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기업 올 교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태윤, 김남주, 손윤석 이 세 사람이 연구한 논문인데 제가 세 사람 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체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잘 아실 텐데 일본의 버블이 1990년에 꺼졌잖아요. 그렇게 꺼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한다면 1985년에 미국과 일본이 맺었던 플라자 협정 또는 플라자 합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1985년 당시만 해도 1달러당 한 250엔 정도 했는데 이것을 1년 반 정도 기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125엔까지.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달러 대비 2배로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의 수출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는 2배로 비싸지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250엔짜리 일본 상품이 미국에서 1달러에 팔렸었는데 이제는 250엔짜리라면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2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본의 상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우르르 다 동남아로 그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인터내셔널 프로덕션 네트워크니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뭐 한 나라에서만 모든 것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동남아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최종재를 조립 생산해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이러한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것도 그 당시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일본 내에는 이제 산업 공동화가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경기가 막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도 하고 또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낮추었어요. 당시에 한 5%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한 2.5% 수준까지 낮춰버려요. 낮추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다 돈을 빌려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 투자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산 시장이 막 버블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팬데믹 시절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또 주식 사고 뭐 이러면서 다 가격이 다 튀어 올랐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1985년부터 90년 버블이 꺼지기 전 상황까지 그 5년 사이에 다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금리가 한 5% 수준이었는데 85년에 이것을 얼마까지 낮췄냐면 2.5%까지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렇게 낮췄는데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제 자산시장 버블이 막 커지니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높였냐면 89년 3월부터 년 8월까지 한 6% 수준까지 막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자를 내는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니까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85년에 이제 플라자 협정이 체결됐고 그때부터 이제 90년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기 직전까지 민간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이 민간 부채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계 부채하고 비금융 기업 부채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빼고 이제 기업들의 부채를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는 사실 버블이 꺼지기 직전까지도 한 70%밖에 되지 않았어요. GDP 대비로. 근데 우리나라는 100% 수준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그걸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서 한 90% 수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본의 1990년 당시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일본은 기업부채가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일본은 그 당시에 보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낮고 기업부채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보시면 1985년 여기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니케이 225 지수로 이렇게 딱 본다면 주가 지수가 얼마나 많이 튀어 올랐다고 보세요. 이게 한 100 정도 죄송합니다. 만 정도 수준에서 이게 3만 한 3천까지 이렇게 막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몇 배역이 한 5년 만에 한 3.3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뻥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식시장 버블이 이제 꺼지면서 이게 주저앉은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반값 밑으로 이제 툭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꺼져요. 여기 도쿄의 주택 가격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얼마까지 올랐는가 하면 이게 한 지수로 보면 한 250까지 올랐다가 이게 갑자기 꺼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85년부터 100에서 거의 250까지 올랐으니까 2.5배 오른 거잖아요. 한 5년 사이에. 그러다 이게 푹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 지수상으로는 뭐 한 250에서 한 150까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실제 보면 거의 반값으로 다 빠졌어요. 그리고 또 상업 건물은 그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값으로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회복이 계속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좀 오르는 듯 하지만 아직도 예전 수준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85년 플라자 협정 이후에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주식시장은 90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91년부터 버블이 급속히 꺼져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년 여기잖아요. GDP 성장률이 이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 여기 보시면 이게 0% 수준인데요. 오른쪽, 이게 오른쪽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는 대체로 많은 정보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빨간색만 일단 보시면 GDP 성장률이 90년 이후에는 그냥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기 지금 파란색인데 거의 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장기 경기 침체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뭐 약간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체로 이건 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썼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한 거예요. 마치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뭐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해서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더 20조든 30조든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한 해가 아니라 뭐 두 해, 세 뭐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GDP 대비 250%까지 된다. 우리나라 현재 50%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게 올해 한 해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쓰는 건 좋은데 앞으로 계속 쓰면 이게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지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제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일본이 지금 계속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려고 하는데 살아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채만 키웠다. 그게 도리어 이제 족쇄가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계속 나쁘게 만든 중요한 이유가 인구 고령화예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령화 비율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냐 이렇게 보면 고령 사회 하면 14%가 넘으면 그러는데 보통 94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2005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올해 이제 2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20년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네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령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심각하고 고령화 상황도 우리나라가 적어도 정도는 아직도 일본보다 낮지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더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이게 아마 2050년, 6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일본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더 많을 거다. 전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 비슷한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연구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90년이 여기 이제 자산시장이 버블이 꺼지던 때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잠재 GDP 성장률이 그때부터 급속히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자산시장이 버블이 꺼져서가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인 상황이고 인구 고령화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해서 장기적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GDP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부를 보려니까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리고 자본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그리고 기술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노동 투입을 취업자 수, 근로시간 두 개로 나눴네요. 그래서 보면 노동 투입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여기 이미 마이너스로 갔고 취업자 수도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어. 그러니까 근로 시간도 그렇고 취업자 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성장률을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노동이 고령화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가 막 줄어들면서 일본이 이렇게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얘기보다 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 앞서 조선일보에 있는 그래픽을 원래 있는 보고서에 있는 그림 다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파란색 선인데 여기 보시면 일본은 1994년에 이제 GDP 대비 민간 레버리지 하는 것이 214%까지 됐다. 그렇지만 이게 1990년 당시에는 한 200% 정도 됐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태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근데 그 속을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를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계부채가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령 사회는 2018년에 돌입했고, 그러니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이제 막 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막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일본보다는 한 20년 늦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여기 보시면 0.7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해 0.75명까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일본에 비하면 낮아도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에요. 일본은 1.2명 수준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0.75명이고 거기는 1.15명 정도인데, 일본은 지금 그 정도 돼가지고 완전 비상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비상 상황이 아니라 완전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보면 룰루랄라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정점을 이게 2017년에 지났어요. 그때부터 더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지금 매년 30만 명씩 감소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수도 감소하고 또 전체 인구에서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시기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큰 문제다. 반대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실제 일에서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는 자꾸 증가하는데, 반대로 부양하려고 하는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빠지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 그러니까 14% 수준까지 가 있던 것이 2018년이에요. 근데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것이 사실 지난해 말이에요. 이게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일본이 11년 걸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빠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또 한 반토막 내면서 그냥 빨리 따라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면 막 빨리빨리 정신이 얼마나 정말 이런 데까지 적용이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가는 것도 일본은 24년 걸렸는데 그것도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그걸 돌파해 버렸고, 다시 또 14%에서 20% 돌파하는데, 일본은 11년 걸렸는데 우리는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30%, 40%, 50%까지 높아지는 것도 단연코 우리나라가 1등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위기 아니면 도대체 뭐가 위기냐. 정말 이건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판한 책 제목도 절대 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괜히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책이나 이제 팔으려고 무슨 공포 마케팅해서 제 영상 많이 보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의 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지금 잠재 GDP 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속을 나눠보면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건 뭐 한국은행 예전의 자료를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침 좀 전에 그 연구 자료, 그 자료에 있는 걸 이 사람도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한국은행 자료지만 다른 저자의 자료인데, 여기도 보시면 노동 투입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게 지금 밑으로 자꾸 줄어들고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 근처까지 갔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때 있고, 그리고 다른 거 자본 투입이나 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이 이제 기술 수준 향상이거든요.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노동 투입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 투자, 그러니까 기술 투자 아니면 설비 투자 이것도 안 하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까지 줄어들었고, 이게 매년 0.1%포인트씩 계속 감소해가지고,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여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2025년인데 2030년 가면 1.3%까지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새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 이게 1.8%에서 한 1.3%까지 감소할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그렇지만 지금 새 정부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은 3%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성 가능할지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인구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총회소 생산성, 기술 수준, 그리고 설비 투자,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이거 가지고 빚내서 집 사고 그래서 건설 투자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이유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보고서에서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또 우리 정부 아니면 정치인 언론들이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차제. 그래서 이건 이제 KDI 자료인데 이것도 마침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연구 보고서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거다. 잠재 성장률이. 그래서 이 자료는 KDI 자료를 제가 이제 옮겨온 건데 이게 그냥 이대로만 가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40년대 중반 가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 투자 그리고 설비 투자를 제대로 못하면 여기 40년이잖아요. 40년. 40년 정도 지나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15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0년대 정도 가면 0.5%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KDI에서 이렇게 현재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료를 정말 너무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보고서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일본이 이렇게 장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는 이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또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단 처음 시작은 버블 붕괴는 결국은 이제 민간 레버리지, 그러니까 기업 부채하고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버블이 꺼지니까 그거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 줄어들었는데도 왜 계속 10년, 20년, 30년을 장기 저성장 했을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여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뭐 유인력의 생산 참여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령 인구도 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여성 인구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국인 노동력도 많이 활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출산율도 단계적으로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뭐 유인력 생산 참여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라든가 고령 인구 생산 참여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출산율을 단계적이라고 했는데 정말 빨리 높여야 된다. 이게 지금 0.75명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일본 수준도 지금 1.2명인데 빨리 그 수준을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된다. OECD는 지금 1.5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OECD 다른 건 다 비교하면서 왜 출산율은 비교를 안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하책이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유럽골 나요. 유럽골. 일본이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계속 장기 저성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 거기도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러니까 우선 당장 땜빵 하겠다고 외국인 노동력 많이 받으니까 그게 당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인 혼란 생기고 그것이 장기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외국인 노동력을 받으려면 정말 이게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고숙련 최고의 인재를 받는 건 오케이.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반대 정책을 쓰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동안 미국이 했던 거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불러다가 최고의 교육을 해서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혁신 지향형 글로벌 선진 교육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어렵잖아요.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노동력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교육 수준을 단기적으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산율을 높여도 출산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은 단기적으로 1, 2년 우리가 확 바꿔버려가지고 적어도 3, 4년, 4, 5년 안에 창의적 인재를 더 많이 배출하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 뭐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 잠깐 언급을 했네요. 여기 뭐 외국인 노동력도 다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좀 하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정말 위기다. 그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해서 너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버블이 너무 커져서
금방 터지거나 안 터져도 장기 저성장으로 빨리 빠져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일본이 걸어갔던 이러고 10년, 20년, 30년보다 훨씬 길고 험난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 기저에는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산율을 빨리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동력을 정말 질적 수준을 빨리 높이는 그러한 교육 혁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너무나 건설 투자나 하고 그래서 빚내서 집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단기적 경기 부양하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생산 자원이 또다시 또 그냥 시멘트 붓는 데 들어감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미래 먹거리 투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미래 첨단 설비를 갖추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